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2025년도 4월 아카데미는 일반 정비 사업과 공공 정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 구분하는 기준이 되게 굉장히 명확해서 이 사실만 하나만 알고 가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보셔야겠죠? 우선은 일반 정비 사업과 공공 정비 사업입니다. 센터 소개부터, 사업 단계별 개정안입니다. 예, 상담센터의 경우에는 그 정비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민 설명회나 교육을 통해서 또 그 시장에서만 흘러다니는 내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법령이라든가 조례나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상주 인력은 각 센터마다 2명씩 상주하고 있고 저희 임원들은 비상근 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그 전담 인력으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으로서 그다음에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 정기 회의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제 전문 조직들이 있다 보니까 필요에 따른 안내를 드리긴 하는데 사실은 이 외부 전문 인력에 대해서는 좀 소개시켜 드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조합과의 내부적인 이슈도 있어서 소개해달라고 하시면 안내는 드리지만 저희하고는 사실 이제 큰 상관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담센터에 대해서 이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정비사업 동향입니다.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이 됐다가 내년 이제 4월까지 돼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빨간 줄 위주로만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이달 26일 만료되는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일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1년 이제 연장을 하는 거고, 영등포, 여의도 아파트 지구 또 들어갔죠. 그리고 제한 없이 이제 지정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준 이상의 주택,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 매매에만 허용하고 임대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 투자는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번 난리 났었죠. 예.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정부 그 부동산 정책하고 반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이게 중앙부처하고 자치단체하고도 좀 소통이 좀 필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 서울 중공업지역 아파트 짓기 쉬워진다 해서 용적률 400%까지 주는데 이 기사 제목만 이해하시면 안 되겠죠? 무조건 다 400% 주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용적률은 이제 최대 250에서 400%까지 주는데 항상 저희가 그 최초 교육 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나 준주택에 대해서 용적률 400%를 적용하고 공공주택 사업자가 매입하는 기존주택 등 매입 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300%를 적용하되 공공임대주택으로 추가 공급 시 최대 400%까지 완화할 수 있다. 그래서 중공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존 시설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조 시설인 거죠. 제조 시설하고 상가 시설도 있고 임대 여기 임대 아파트, 임대 주택이 들어간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용적률 400%를 맞춰주겠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단순히 400%만 받고 우리 400% 해주기로 했어요라고 하시면 안 되겠죠. 그런 거 좀 참고해 주시고 뭐 기존의 요사 지역 내에 250% 맞췄다가 다시 400%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이런 일련의 조건들을 다 만족시켜야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반대로 말하면 용적률이 높아진다는 거는 그만큼 어떻다는 겁니까? 사업상이 좋아진다라는 이제 반대 내용이 있는데 이제 공공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도 내놔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도시 정비형 재개발도 신통기획으로 도심 개발 활력. 그래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신통기획을 이거를 서울시에서 개발을 같이 해준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누누이. 예, 기획 단계, 앞에 인허가 단계에 대한 이제 기획을 해준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획 안에서 당연히 공공시설이 들어가니까 여기도 용적률을 상향시켜주는 조건부로 해주는데 대신에 인허가 기간을 짧게 해주기 때문에 속도는 굉장히 빨라지겠죠. 이제 그런 형태의 부분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도심개발 활력을 높이고자 도시 정비형 재개발에도 신통기획을 이제 적용한다라는 내용이고
뭐 2030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에서 도심 내 정비의 예정 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이들 대상지에 신통 계획을 적용하기로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적용된 공공계획이 마련이 되면은 중심지 기능을 복합화, 녹지 상태 도심 조성, 그리고 직주 혼합도시 실현 등을 위한 계획과 역사, 문화, 유산 등의 정책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비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저는 설명했는데 굉장히 내용이 어렵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공기관의 공공의 요소가 담겨서 정비를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빠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이번 결정을 통해 낙후된 도심이 체계적으로 정비돼서 도시 전체의 활력을 견인하고 미래 성장 거점 육성을 가속해서 도시 경쟁력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이제 기대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모든 곳이 신통기획으로 하면 굉장히 좋아 보이죠. 어떤 전반적인 공공의 목적성을 달성을 위해서 기획을 해주고 인허가상의 기획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모두가 다 또 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또 너무 사업성이 안 나와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빠릅니다. 자, 입찰 없는 무혈 입성, 정비사업 패러다임 바뀌나 그래서 돼 있는데 대형 건설사들의 시공권 확보 전략이 수의 계약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다 알고 계시죠? 사업성이 자꾸 떨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사도 안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사업성이 떨어지게 되면. 그래서 이제 경쟁 입찰을 통해서 출혈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되는 거고요. 입찰 관료로 인해서 이제 부작용과 더불어서 사업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조합과 시공사 모두 빠르고 확실한 수의 계약을 선호하는 것이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초기 정비 사업의 입찰로 진행했을 때 시공 단가 경쟁으로 해서 이제 시공 단가를 낮은 곳이 보통 많이 선정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주민들한테 도움된다고 했는데 중간에 멈춰서는 경우도 있고 그 중간에 시공비를 올리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단가가 낮아지니까 사실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좀 비합리적인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시겠지만 뭐 코로나19도 곧 이제 있으면 10년 차가 될 건데 그런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자재가과 인건비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기본 공사비가 올라가는 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성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있어서 지금은 이제 시공사를 모셔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온 겁니다. 아직까지 건설 경기가 명확하지도 않고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서 이제 수의계약을 향한 비판의 시선도 이제 만만치 않다. 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거는 이제 조합에서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사실, 뭐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이제 시공사 선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공사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은 사실은 시공사 선정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시공을 하겠다, 아니면 뭐 그러니까 동반 시행으로 참여를 하겠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좀 검토를 이제는 좀 해봐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사실 이제 쉽지 않죠. 요즘 같은 경우에 서울시 이제 토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토지 거래 허가고요. 입주권 시일 거주자 의무 유예 검토돼 있는데 서울시와 이제 국토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 시점을 취득일에서 사용 승인일로 이제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 구역 안에서 주택을 취득하려면 이제 허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안에 잔금 치르고 그로부터 6개월 안에 입주를 해야 되고 2년간 실거주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제 재개발 재건축 단지 가운데는 멸실이 돼서 이제 입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거주 의무를 어떻게 지킬지에 대한 이제 시장의 혼선이 있었는데 이에 이제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에 취득일에서 사용 승인일로 이제 밀어주는 방안을 이제 검토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식이 이제 적용되면은 강남 3구하고 용산구 가운데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재개발 재건축 단지의 입주권 거래가 이제 활성화될 거라고 보이는 거고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에는 뭐 건물 철거나 이주 작업이 시작되면서 관리처분 확인 이후부터 주택이 아닌 이제 입주권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라는 건데 실질적으로도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부동산 경기가 좋아야 또 다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고 국내에서 정비 시장을 바라봤을 때는 사실 분양가 단가가 굉장히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5분위로 나눠서 하는데 우리 영등포 구역은 이제 4분위 안에 들어갑니다. 5분위가 이제 대부분 강남 쪽이고
그죠? 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예, 양천구가 제일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등포구가, 네, 마포, 영등포, 성북, 강서, 성동구가 이제 4분위에 들어가 있는데, 어, 그러니까 5분위, 우리는 4분위죠? 이쪽하고 최저로 그 분양가가 차이 나는 게 한 근 10억 정도 돼요. 많이 차이 나면 20억, 30억까지, 34평형 기준으로. 그 정도 차이가 납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어쨌든 재개발, 재건축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34평에서 강남으로 가는 것이 아무래도 나중에 더 좋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서 토어제가 입주권의 실거주 의무의 유예를 검토하더라도 사실은 이게 결과적으로 시장 흐름에 따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쪽에 관련된 부동산 전문가들은 그냥 큰 영향을 줄 수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제도는 계속 바꿔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시 기부 체납 때 공공 예식장 산후조리원도 허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도시 정비나 재생 사업을 위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 공공 산후조리원과 공공 예식장, 노인문화 시설 등을 이제 공공기여 시설로 지을 수 있도록 이제 조례 개정이 이제 추진이 되는데,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이제 공공 서비스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의 일부 개정을 이제 발표를 하는 거고요. 규제에 가로막힌 대표적인 시설이 공공산후조리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규제에 가로막히자 이제 지난 9월 이제 그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 정의회 통해서 이제 올 1월에 서울시 자치 규제 철폐 건의안을 제출했는데요. 사실은 이게 단순히 뭐 공공예식장뿐만 아니라 뭐 산후조리원, 그다음에 뭐 실버타운이 아니라 그 노인시설물들이 이제 좀 들어가는데, 이제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각각의 지역적인 특색이 있었습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뭐 여러 가지 시설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도시 그 정비 사업에 의해서 정비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은 인구도 많이 없을 뿐더러, 그리고 개인 인구들이 늘고 소규모 이제 핵가족성으로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트별로 이제는 예를 들어서 뭐 금융을 가려면 어디로 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여의도로 가고, 뭐 종로로 갈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지금은 이제는 그런 개념조차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냥 그 지역 안에서 모든 게 다 해결해야 되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여러 시설을 넣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산후조리원도 넣겠다, 뭐 공공예식장도 넣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조례에 반영시키겠다, 그런 내용들로 동향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비 사업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뭐 다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보시면은 정비 사업은 이제 도정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제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해서 정비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또는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택이 많이 있는 지역은 재개발로, 그리고 아파트가 있는 지역은 재건축으로, 굉장히 큰 틀에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뭐 항상 표현하면 헌집 줄 테니까 새 집 주세요라는, 우리 어렸을 때 그 구전동요인가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게 뭐냐면 종전 자산가를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분담금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그 뭐 비용 정산이 되는데, 여기에 빠진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쪽 뒷부분에 이제 종후자산에 대한 평가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작년 연말 초까지만 하더라도, 강남을 제외한 자기분담금이 5억 정도, 5억에서 6억 정도, 물론 굉장히 큰 돈이죠. 5억, 6억 벌려면 뭐 한참 걸리겠지만요. 자기분담금이 5억에서 6억 정도만 돼도 무조건 사업을 시행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또 모르죠. 또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좀 빠져 있는 것들이 종전자산가 아니라 이 뒷부분이 이제 종후자산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달은 못했고, 지난달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네. 그 종후자산을 평가할 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이사 비용도 비용이고, 그리고 내가 그 비용을 이제 자기 분담금을 냈을 때 그 비용도 이자 비용으로 계산하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고려를 해야 내 재산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 된다. 그리고 종우자 사는 경우에는 주변의 시세에 따라서 이제 많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또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뭐냐면 주변의 시세가 구성이 됐다고 해서 그 비용이 나의 시세가 될 수는 없겠죠. 실거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시세와 실거래를 오인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종우자산은 시세가 아니라 실거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거래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정비사업은 여러분들이 꼭 염두하셔야 될 게 이 뒤에 빠진 종우자산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여러분들의 수익이 보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진짜 뭐 캐캐묵은 몇십 년대처럼 개발하면 이제 1%투 준다고 뭐 마트도 아니고 한 채 내 거 준다고 해서 주택 두 채 주는 시대는 끝난 거예요, 이미. 거의 없어요. 없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한 채도 내 거 내놔도 돈을 더 내야 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평가해야 될 거는 내가 얼마를 자기 부담을 내고 그 다음에 종우자산, 실거래가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평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여러분들이 평가하시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조합에서 그런 내용들을 해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대부분 안 하고 있습니다. 좀 잘 되는 데는 어느 정도 평가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종우자산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자기 분담금 얼마 냅니다. 이 정도까지만 하지. 그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물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고 재개발 재건축이 있지만 사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주도형으로 그러니까 공공주도형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큰 유용성보다는 대부분 여러분은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고요. 재개발은 거의 뭐 주택으로 구성되는 곳이고 그다음에 재건축은 공공주택으로 하자면 우리 흔히 입에 붙는 말로 아파트를 다시 부시고 짓는다 해서 재건축이라는 개념을 이미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정비 사업에 이제 알아두시고 우리 영등포 지역에는 이제 11개 사업에 이제 80개 구역이 있던데 쪼개면 100개가 넘습니다. 네, 100개가 넘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업 부지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등포 구역 같은 경우는 정비 사업 종류와 추진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런데 사실은 이거를 크게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 민간과 공공으로 크게 큰 대분류로 하면 민간과 공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막 여러 종류로 나눴는데 이게 왜냐면 각 지역에 뭐 조례도 생기고 그리고 정책이 막 있다 보니까 막 마치 뭐 엄청 많은 것처럼 나눠져 있는데 사실 개발 형태로 보면 재개발과 재건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향후에 이제 업무의 형태로 보면 공공과 민간인 개발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계속 나누니까 엄청 복잡하고 까다롭고 어려워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 정비 사업 좀 볼까요? 일반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개발, 재건축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은 주택, 한쪽은 아파트라고 하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연히 현접주택 세집 다우라는 형식의 업무고 이제 토지 등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정비구역 내 토지나 건물 소유자, 또 지상권자가 포함되겠죠. 당연하죠. 주택단지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정비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축물하고 부속 토지의 소유자가 되겠죠. 아파트는 지분 비율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내용이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지상권자는 뭐죠? 토지는 남의 거, 건물은 내 거, 그죠? 예.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또한 그냥 토지 준 거예요. 건물 준 거예요. 그게 아파트는 비율로 나가는 거고 저긴 등기부등본상의 구획으로 나가는 것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법으로 쓰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법은 이제 나눠줘야 되니까 그런 거고요. 이해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합 설립 중에 동의와 여부와 관련 없이 조합 설립 인가 이후 모든 이제 조합원이 되는데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에 동의자만 해도 이제 조합원이 됩니다. 그래서 동의하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헌금 청산은 되겠죠. 그죠? 돈 주고 내보내는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전진단은 이제 재개발은 이제 불필요하고 재건축은 이제 토지용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을 통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주택 대책 같은 경우에 공익성을 띠는 재개발은 이제 조합과 세입자의 연속성 보장을 위해서 사업 시행 계획 시에 주민 이주대책의 내용이 포함되고요. 민간 성향의 이제 강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세입자 이주대책이 필수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가급적이면 넣는 데도 있고 안 넣는 데도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넣어서 비용이 예산이 수립되면 누구 돈이라고요?
여러분들 돈이에요. 이해 가시죠? 결국 여러분들 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조합장은, 우리를 위해서 위기 대책을 수립해줬어. 좋은 건가요? 그럼 나쁜 건가요? 네. 그거는 이제 각자 판단에 맡겨야 되는 거죠. 그 비용이 얼만큼 증액이 돼서 내가 개별적으로 갔을 때와 이주 대책을 수립했을 때의 비용 차이를 평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역 지정 요건 기사를 좀 알아보면요. 재개발 주택 접두율 도로폭 6m 이상으로 이제 완화가 되는데, 문제는 현행 조례에 따라 필수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3m 이상 도로에 맞닿는 대지가 60%를 초과하는 경우 기반 시설이 양호하다고 판단하고 재개발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에 개정안에서는 소방차 짐 출입로 확보나 불법 주정차 문제 등 최근의 여건 변화를 반영해 재개발 사업이 가능한 지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주택 접두율의 도로폭, 그러니까 도폭이죠. 도폭 기준을 3m 이상에서 6m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기존에 보면 이제 필수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이제 3m 이상 도로에 맞닿지 않아서 60%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개발 허용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지금은 이제 소방차 진출입로나 그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재 혼잡도를 고려해서 재개발 확대할 수 있도록 주택 접도율을 도로폭 3m에서 6m로 이제 완화를 한 거고요. 현재 조례는 이제 2024년 5월 20일 개정돼서 시행 중인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역 지정의 법적인 요건을 보면 면적이 이제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고 노후 건축물 수가 60% 이상이 되는 거죠. 근데 노후 건축물이 꼭 60% 이상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죠? 뭐가 있을까요? 모아타운도 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정책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엄청 복잡해 하시는데, 그냥 저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저도 자꾸 바뀌어서 그냥 저는 그냥 그림만 갖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내내 재개발적, 크게 보면 재개발 재건축, 형태로 보면 재개발 재건축, 그 다음에 사업성으로, 그러니까 사업의 형태로 보면은 공익과 민간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일단은 구역 지정 법적인 요건은 이제 일반 제곱미터 이상, 60%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토지 면적이 90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과소필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고요. 추진 절차 보실까요? 주민 제안을 통해서 이제 사전 검토가 구에서 일어나고, 정비계획 수립 구, 그리고 이제 정비구역 지정은 이제 시에서, 그리고 이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제 조합, 미설립이 되는 거고, 시공사 선정한 공면은 그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나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의 분양 공고, 그리고 이제 철거, 이주, 착공, 이제 준공, 청산인데, 사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조합 설립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거의 조합이 설립돼서 이제, 시공사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시공사까지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견 행사가 거의 가능해요. 왜냐면 시공사가 선정이 돼야 시공사 비용으로, 시공사의 신용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합의 설립 국면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조합장을 잘 뽑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단계에서는 시공사를 잘 선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상 제가 뭐 강의할 때도 말씀드리지만, 막 사업, 그 시행사들이 이거 해줄게요, 저거 해줄게요, 막 여러 얘기 제안을 하잖아요? 다 뭐라고요? 여러분들 돈 갖고 하는 겁니다. 시공사가 그냥 무료로 서비스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죠? 서비스 절대 안 해줍니다. 그 공사비에 다 반영돼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시공사가 선정돼, 시공사가 곧 브랜드인 거잖아요. 근데 그 브랜드는 뭘 의미합니까? 제가 아까 제일 앞에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거. 종우 자산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는 거죠. 그죠? 똑같은 강남 한복판에 30위권, 40위권 시공사가 짓는 아파트와 1군에서 10위권 이내 짓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금액대가 어마어마 차이가 나죠.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시공사 선정도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당연히 급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사 금액이 올라가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나한테 나중에 종우자산으로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라도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그거를 사실 이제 똑똑한 조합이라면, 그러니까 조합장이라면 그런 걸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분양 공고가 나고 철거하고 이제 조합이 해산이 되는 겁니다. 그 재개발 조합
번에 이제 그 조합의 조합원들에 보면은, 조합 설립 인구의 모든 소유자가 이제 조합원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해당 시에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데 현금 청사자로 분류가 되면은 분양 신청 기간 내에 이제 분양 미신청하거나 분양 철회하거나 뭐 관리처분 계획으로 분양에서 제외된 자는 뭐 당연히 현금 청산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조합원의 자격을 이제 상실을 하는 거죠. 근데 이 현금 청산 또한 뭡니까? 조합원들의 돈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결국 나중에 그 비용이 다 녹아 들어갑니다. 분양가에. 그러니까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이 전체적으로 정비 사업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은 분양 금액입니다. 여러분들 다 포함한 분양 금액이고 지출은 공사비하고 여러분들 현금 청산은 이런 비용들 있잖아요. 제반 비용들이 지출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비용인 거예요. 이거를 이거 그냥 해주는 게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법제처에 보면 이제 그 법제처에서 이제 재개발 상가 조합원도 아파트 1+1 분양 가능인데 재개발 사업에 이제 정지구역에서 상가를 소유한 토지 등 소유자의 분양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2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 계획 수립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했는데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상가도 되는데 근데 주민들이 싫어하죠. 왜 그럴까요? 상가하고 들어간다고 하면 주민들이 막 반대하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상식에 한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왜 반대할까요? 상가도 포함하면. 왜 어떤 식으로 돈이 안 되죠? 분양, 일반 분양을 많이.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형태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그 토지증 소유자가 있잖아요. 건물 소유자가 명확한데 상가 같은 경우에는 작은 부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조합원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아까 뒤에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합원 분양을 받게 되는 거죠. 조합원 분양하고 일반 분양하고 또 다른 부분이 있죠. 그쵸? 근데 이제 또 그 종전자산가를 평가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통상적으로 상가시설이 평당 분양가가 굉장히 비싸죠. 물론 옛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국면이긴 하는데 또 지하도 있고요. 또 지하 상가, 그러니까 지하에 또 상업시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똑같이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잘 되면은 상관없는데,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다. 그래서 얼마 전에 상가 대표분이 이제 전화 주셔가지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냥 조합하고 협의를 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할 수 있을 때 좀 서로 협의를 좀 잘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재개발 사업의 이제 관리처분 계획 수립은 이제 계획 재량 행위에 해당하기에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상가 소유자에게 2주택 공급 내용으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한 바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계획 재량 행위라고 돼 있죠. 재량 행위는 할 수 있답니다. 해줄 수 있다. 반대로 하면 안 해줘도 된다. 해줘도 된다, 안 해줘도 된다. 걸 두 가지 내용을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1+1 분양. 재개발 시 한 명의 토지 등 소유자의 한 주택이 공급되는 것이 원칙인데, 단 분양 대상자별로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 시행 계획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구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 주거용 범위에서 2주택도 가능한데, 이거는 뭐 요즘에는 거의 1+1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종종 있는 경우에 자기 지분 비율이나 보유 비율이 워낙 높을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요즘엔 거의 없어요. 그렇게 될 확률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주택은 이제 주거 전용으로 60m 이하로 하며 이전 고시를 다음부터 3년이 지나게 되면 이제 주택 전매 알선이 이제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역 지정 법정 요건은 1만 제곱미터 마찬가지. 재건축이죠? 이상이고요. 기존 세대수 200세대 이상. 그리고 안전진단 결과 D 또는 2등급인데 지금 좀 바뀐 게 있죠? 30년 이상 된 곳은 안전진단을 한다, 안 한다? 네. 합니다. 안전진단을 뒤에 한다는 거죠. 미리 할 필요 없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제안을 통해서 기본계획 수립 후 재건축 안전진단을 하게 되고, 정부기획 지정되면 이제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 시행인가나 이거 쭉 가는데,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조합원이? 뭐가 제일 중요해요? 조합 설립하는 거하고 시공사 선정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네. 그래서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패스트트랙법 국회 통과 정비사업 빨라진다. 주민이 원하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안전진단 제도 개편 방안이 담고 있는데 안전진단 명칭도 재건축 진단으로 바뀌는 겁니다. 많이 이제 바뀌었죠. 안전진단이나 재건축 진단으로 바뀌고 사업 시행 인가까지만 재건축 진단을 실시 통과하도록 한다. 이거 하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안전진단이든 재건축 진단이든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하라는 얘기죠. 실시 통과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비 안전진단 개념의 현지조사 제조도 이제 폐지하고 이제 연접한 뭐 단지와 통합해서 재건축 진단 실시할 수 있도록 절차도 이제 개선한다. 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지자체는 재건축 진단을 이제 요청받으면 이제 현지조사 없이 30일 이내 재건축 진단 실시기를 이제 통보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재건축 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사업 시행인가 전까지 다시 재건축 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기존 재건축 진단 결과 보고서라든가 필요에 따라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라는 거죠. 네. 결국 저희는 쉽게 생각해야 됩니다.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하라는 얘기입니다. 좀 약간 이제 형식이 좀 간소화되긴 했지만 어쨌든 안전진단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유자 10분의 1 이상 개정사항은 6월 4일부터 시행돼서 사업시행 계획 인가 전까지 안전진단 통과. 그러면 사업시행 계획 인가 전까지 통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쉽고 간단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통과 안 되면 네, 어떻게 됩니까? 못하는 거죠. 네, 못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못한다고 해야 되는데 이제 말을 풀다 보니까 필요에 따라 쓰죠? 필요에 따라 재건축 결과 보고서 재활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틀에서 제도가 변경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큰 틀에서 안 해도 된다라고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지역적으로 필요에 따라 재건축 결과 보고서 재활용한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영등포 안전진단 융자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단 비용을 사실 이게 주민들이 내서 할 경우가 있을까요? 있습니까? 안전진단 비용 누가 합니까? 뭐 조합장 되실 분이 돼요? 걷는 거 보셨어요? 걷는 거 보셨어요? 걷는 경우가 많아요? 보도에 뭐 안전진단 나와야 직원주할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상가나 저기 일반 병원 좀 해서 아, 그래요? 근데 우리 영등포는 굉장히 좋네요. 저는 안전진단 비용을 한다고 걷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어가지고. 원래는 절차적으로는 걷어야겠죠. 근데 대부분 안 걷죠. 네. 조사를 하던데요. 조사를 했어요. 근데 대부분 모르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모든 게 정비 사업이 뭐 조합법인 설립 운영도 사실 조합원들 비용으로 해야 되는데 대부분 안 내요. 안 내고 이제 외부 비용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계속 법이 변경이 되고 하는 건데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뭐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 수준 충당금 원래 사용하면 안 되는데 그런 경우로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제가 사는 아파트도 안전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 유명한 삼부토건이 지은 아파트다 보니까 안전진단을 했대요. 40몇 년 된 아파트인데. 근데 저는 낸 적이 없습니다. 진단 비용을. 이상하죠? 나중에는 내고요. 뭐, 네. 어쨌든 이제 이걸 왜 했겠습니까? 여러 가지 병폐가 있으니까 융자 지원 해주겠다는 거죠. 근데 이거 융자 지원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갚아라는 거죠. 예. 뭘로 갚아요? 여러분들 비용을 갚아야 됩니다. 공사비. 보통 얼마나 합니까? 예를 들어, 또 저기 한 500세대다. 대충, 비용이다. 근데 세대수 개념이 아니어가지고. 네. 아파트 뭐 형태나 뭐 이런 것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집 비용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비용까지는 제가 안전진단 쪽은 아니어가지고.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할 때 무슨 견적하고 이런 거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보고 싶지 않습니다. 보게 되면 사람이 아까 앞서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진 않았지만 제가 재개발 건축은 사업성 분석이 제 전공이어가지고 보자마자 돈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보지는 않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융자 한도나 융자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실시에 요청한 주민 대표를 보증보험을 가입을 해서 보증보험을 가입한다는 건 못 갚으면 주민 대표가 갚아라라는 거겠죠. 네, 그런 형태로 하는데 어쨌든 많이 좋아진 제도죠. 어쨌든 지원해주고 있으니까. 자, 재건축 조합원의 자격을 볼까요? 설립에 동의한 자만. 그죠? 명확하죠? 동의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현금 청산자로 분류가 됩니다. 현금 청산은 뭐라고요? 여러분들의 그 공사비에 다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사업성 분석 이 수지 분석표를 만들게 되면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대부분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아파트를 많이 짓잖아요. 그죠? 아파트를 많이 짓게 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뭐 번외로 매입을 하게 되는 토지라든가 그리고 처리해야 되는 뭐 현금 청산 비용 그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비용들이 다 이제 지출 자료로 넘어가요. 그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일반 분양가와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의 수익에서 이제 빼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비용이며 그래서 현금 청산하면서 막 엄청 소송하고 그러죠. 왜 그러겠어요? 이 비용을 줄여야 되니까 조합 입장에서는. 근데 나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비용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 현금 청산할 때 시세로 주나요? 아니죠. 나는 시세로 받고 싶은데 네. 조합에서는 그렇게 안 주려고 하니까 저것 때문에 엄청 싸우는데 뭔가 하자가 있는 거를 갖고 있으면은 또 나도 알지도 못하게 현금 청산을 많이 받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원에 관련된 기사인데요. 이제 이 내용을 좀 기사를 요약을 하면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상가조합원은 상가를 분양받는 것이 원칙. 단 상가조합원 보유 상가의 가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산정 비율에 따라 상가 가치가 커지면 상가조합원도 예외로 아파트를 분양 가능한데 가능이죠? 이거 뭐라고요? 그렇죠. 조합에서 이거 동의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서초구 신반포 2차 아파트는 상가조합원들의 아파트 분양 산정 비율이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로 재건축 추진에 비상이 걸렸다. 왜 그래요? 왜? 누가 산정했어요, 이거? 조합에서 산정한 거죠? 왜 그럴까요? 안 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재건축 상가조합원의 이제 아파트 분양인데, 재건축 이제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 소유자에게 이제 부대시설, 복리시설 공급을 이제 원칙으로 합니다. 그대로. 단, 예외로 1주택 공급이 가능한데, 이 아래 써 있죠? 그 단사항이 새로운 부대시설, 복리시설 건설하지 않을 경우로서 기존 가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 분양 단위 규모의 추산액, 왜 이렇게 어려워, 내용이. 그 규모의 추산액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으로. 클 것. 가액보다 클 것. 어렵죠? 정관으로도 정해야 돼요. 그런 내용들이. 그리고 기존 부대시설, 복리시설 가액에서 새로 공급받는 시설의 추산액을 뺀 금액이 최소 분양 단위 규모의 추산액의 정관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 어렵죠? 그 다음에 새로 건설한 시설의 최소 분양 단위 규모 추산액이 분양주택의 최소 분양 단위 규모 추산액보다 큰 경우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분양가액보다 높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굳이 추슬이면 이때 정관 등으로 정하는 비율을 산정비율이라고 하며 산정비율은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의 전후 동의를 통해 정관을 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정비율이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산정비율을 조율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네. 그러니까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요. 임의로 막 정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앞서 서초처럼 비율이 맞지 않아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이 근데 그걸 또 누가 정한다?
조합 총회를 통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회를 통해 조합원 전원 동의를 받아야 정관을 정하니까 조합 입장에서는 자꾸 안 해주려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자, 이제 공공정비가 하겠습니다. 공공하고 일반 정비하고 어떤 차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죠? 공공이 들어가면 뭐죠? 용적률을 상향시켜주죠? 그 차이입니다. 왜 상향시켜준 다 이유가 있죠? 임대주택이든 어쨌든 SOC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이너스가 되는 이미지적인 거라든가 비용적인 감가액을 보상해 주려고 용적률을 올려주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공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LH나 SH가 직접 사업 시행자로 참여를 해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LH가 들어오면 LH가 임대주택을 가져가고, 그죠? SH가 들어오면 SH에서 임대주택을 가져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져가니까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용적률을 올려서 이제 메이크업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실 공공사업, 공공주도 정비사업을 하면 굉장히 반대를 하고 저도 이 영등포 구역 내에서 뭐 추진위원장님이신가요? 저한테 계속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냥 보라고 보내시는 것 같아요. 자기는 공공을 반대한다고. 뭐 충분한 이유가 있으실 거라고 저는 보고요. 뭐 어느 지역인지는 뭐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건 각자의 논리니까. 이제 이런 공공성과 사업성이 들어가는데 이 공공성에서 임대주택을 가져가거나 어떤 SOC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뭐 기부 체납 형태든 어떤 형태든 그런 게 나오니까 우리는 못한다 이렇게 버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공공 공동 시행과 공공 단독 시행이 있는데 공동 시행은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고요. 단독 시행은 이제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토지 면적의 2분의 2 이상. 이게 모두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3분의 2 이상, 토지 면적의 2분의 2 이상. 어느 하나 다르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그 공공정비 사업을 보면 이제 후보지가 공모나 또 선정을 통해서 이제 그 결정이 되게 되면은,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동의서를 확보해서 구에 제출하면은 이제 양해 가서 체결하고 이제 정비 계획 수립하고 정비 구역으로 이제 지정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공공재개발의 인센티브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신설 1구역 공공재개발 최초로 사업 시행 인가 계획을 완료했는데 LH 참여로 용적 비율을 인상했고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 그러니까 이제 인센티브가 적용돼서 법적 상한으로 1.2배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이용률을 300%를 높인다는 거죠. 여기 왼쪽에 보면. 그래서 공공주택 299 가구수, 이게 오타리네요. 부대 그 복리시설이 조성이 되고, 이제 경로당, 도서관 등 지역 커뮤니티 시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사회기반 시설이죠. 이런 것들을 내놓기 때문에, 내 땅에다 내놓기 때문에, 이제 이 공공재개발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성남시의 공공재개발 성공 사례 보면 이제 순환정비 방법 추진해서 원주민의 재정착을 이제 돕기 위해서 세입자 등의 이주택 마련의 정비사업 시행을 해서 둥지 내몰림, 젠트리피케이션 막 영어 막 쓰네요. 둥지 내몰림을 방지하고 그다음에 일반 재개발 15%보다 35% 높은 50%의 재정착률을 달성했습니다. 재정착률을 달성한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이제 이주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자기 분담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대부분 내몰리거든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특히 고연령 지역이 많은 지역일수록 원주민들이 나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죠? 왜? 자기 분담을 못 내니까. 우리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쫓겨난다고 하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검토를 많이 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재정착률 달성률이 있는데 그냥 있어도 살기 괜찮은데 이제 쫓겨나면 더 갈 데가 없는 거죠. 왜? 이분은 30년 전, 40년 전, 심지어 50년 전, 70년 전에 나는 이 자리에서 털을 대고 있었는데 그동안 주변의 시세가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본인은 어쨌든 공시지가 기반으로 해서 어쨌든 종전자산가액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 어디로 가요? 이제 내 집을 갖고 있다가 남의 집에서 살게 되는 경우도 많고 뭐 전세로 가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심지어는 이제 월세로 가다 보니까 독거노인 많은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정말 어려운 곳으로 더 가시는 거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재개발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들도 일부 반영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해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공성을 담보하는 대신에 사업성 보존을 위해서 다양한 인센티브가 보장이 되는데요. 막 이런 용어 쓰지 마세요. 그냥 되게 어렵고요. 용도 상향해주고, 그러니까 용적률 상향해주고, 그러니까 용도 지역을 이제 올려주고, 더 개발하기 편하게, 그리고 그러니까 용도 지역이 변경이 되니까 당연히 용적률이 상향이 되는 거죠. 당연한 거죠. 절차적으로 보면. 그리고 인허가를 간소화해주고, 그 다음에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용적률을 올려줬기 때문에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업성을 보장해주겠다라는 거겠죠. 용적률이 올라가니까 분양 비율이 높아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융자, 그다음에 이주비 융자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막 구분해서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 내용이 한 몸이에요. 한 몸인데 굳이 나눠놓은 겁니다. 선생님, 거기서 공공으로 하게 되면은 그 이익금은 누가 가져가는 겁니까? C에서 가져가는 거, LH에서 가져가는 거, 그다음에는 SH에서 가져가는 거, 그다음에 조합원한테 가져가는 거. 이제 공공 시행이니까요. 이제 그거에 이제 목적에 맞게끔 100% 그렇지는 않고, 네, 100% 그렇지는 않고. 그냥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일반은 이제 조합원들이 청산해버리죠. 네. 분양 같은 거에서 이익이 남으면은 그 조합원들한테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쵸. 근데 저 공공은 나는 이익이 남는다. 일반 분양이 잘 돼가지고.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따지면은 되게 복잡한데, 그냥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게 공공 개발인데 공동 시행이잖아요. 네, 공동 시행이면 공동 시행자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LH는 SH는. 그러면 그 지분, 그러니까 일종의 지분 비율로 가져간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빨라요. 근데 거기에 막 들어가면 뭐 이것저것 다 있는데, 그냥 좀 쉽고 간단하게 하면은 공동 시행이니까 공동 시행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좀 변경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좀 애매합니다. 이제 도시 규제 완화인데 용적률 이제 법적 상한이 120%까지 이제 완화가 되는 거고, 임대주택 기회 추납 비율이 이제 50에서 25%, 뭐 20에서 50%까지 이제 완화가 된다는 건데, 그 저희가 이번에 이제 그 구청장님, 저희 센터에서 구청장님이 이제 그 찾아가는 이제 주민 설명을 했을 때, 좀 우리가 제도가 변경된 게 있죠. 그 기부 체납 비율이 0.7에서 개수가 1로 바뀐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게 이제 또 그것도 좀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당 1,000만 원에 우리는 졌는데 기존의 기부 체납 비율을 하면 어떻게 해요? 0.7을 곱해버리면 평당 1,000만 원에 졌어도 700만 원에 가져갔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1로 개수가 보정이 되면서 1,000만 원에 졌으면 1,000만 원에 가져가게 되는 거다 보니까 그 자료를 좀 보여드렸으면 여기 없죠. 그 자료를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서입니다. 공동 시행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이제 그 비율을 계산했을 때 우리가 임대주택을 뭐 50채인가 몇십 채를 그러니까 50채인가 그걸 나눠 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 개수가 이제 보정이 되면서 뭐 이제 30채만 내도 되는 막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평당 금액도 350만 원과 380 얼마에서 700만 원대로 올라간 부분 인정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이거 왜 해줄 것 같으세요?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규제를 좀 완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잘 안 되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상가 비율도 이제 그 복합 건물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상업시설을 무조건 20%를 줬어야 되는데 지금은 10%로 줄이는. 그죠? 왜냐면 뭐 코로나 이후로 요즘에 아직도 물론 저도 식당을 가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전에 비해서 식당을 가는 비율보다는 집에서 시켜 먹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러니까 오프라인에 식당이 필요가 없죠. 그리고 심지어 옷도 예전에는 항상 뭐 저희 지금 어머니도 마찬가지지만 가서 봐라. 그렇죠? 가서 봐. 보는데 사는 거는 인터넷에서 사요. 그런 시대적 환경이 있기 때문에 상가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상가 비율을 20에서 10%로 줄이고 대신에 주거 비율이 80에서 90% 상향이 되죠. 그럼 주거 비율로 상향이 되면은 이제 일반 분양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서 수익성을 높여준다라는 게 취지인데 그게 취지예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제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주거 지역, 그러니까 주거 지역의 평당 분양가가 높을까요? 상가가 종합, 그러니까 복합 같은 경우에는,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주거 지역의 평당 분양가가 높을까요? 상가의 평당 분양가가 높을까요? 상가가 훨씬 높죠. 한 2배 이상 차이 나니까. 그럼 뭐가 사업성이 좋은 겁니까? 상가가 있어야 되는데 대신에 반대로 말하면 공실이 되면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좋다라고 하기가 애매하지만 정부에서는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좋아지는 쪽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뭐 부분도 고민하셔야 돼요. 그렇죠? 상가 분양률이 만실이 되면은 상가가 훨씬 낮죠. 수익률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분양 금액이 한 3천만 원, 예를 들어서 강남 같은 경우 지금 4천, 6천까지 올라가는 것 같던데. 근데 거긴데 6천인데 상가는 1억 2천 넘어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게 뭐가 맞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업성 보장을 위해서 이제 하고 있고, 인허가는 이제 그러니까 인허가를 왜 줄여주냐면 사업이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비 사업도 시간이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심의 기간이 짧아지면 그 비용도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이제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비 지원 같은 경우는 이제 2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깨끗한 정비 사업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만큼 이제 좀 빨리 진행해라, 그런 부분들도 같이 돼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대 효과는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규제 완화해서 속도도 빨리 하고, 그다음에 사업성도 보장시켜주고, 그리고 아까 이제 둥지 밀림 같은 것처럼 그런 것도 이제 예방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뒤에 이미 나와 있네요. 이제 정착률을 이제 향상시키는데 그런 목적이 공공 정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과 공공을 나누면요, 이거 장황하게 써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공시설, 임대주택이나 사회 시설, 그러니까 SOC 시설이 들어가면 공공, 그리고 그냥 조합 자체로만 하면 민간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민간 사업과 정비 사업은 사업성이 좋은 곳은 어떻게 갈까요? 사업성이 좋으면 민간 하겠습니까? 공공 하겠습니까? 민간을 하죠. 공공을 한다는 거는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거나 그런 지역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민간과 하는 게 좋지 않아요? 서울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도 아까 이제 5분위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이제 강남 3구 여기 포함이 최근에 양천구까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강남 3구의 용산구,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분양 국민평형수 34평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분양도 잘 되고, 그리고 이제 수익성이 나는 거죠. 분양이 잘 되는 건 수익성이 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이제 4분위부터도 물론 좋은 곳도 있지만, 우리 영등포 내에서도 여기는 사업이 안 될 확률이 높은 곳도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서울은 어느 지역이나 다 지하철 들어가서 뭐 잠깐 10분이면 걸어가면 되는 거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되지 않을까. 민간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이거 강의하고 번외적인 얘기인데요. 올 6월 넘어가면은 경매 쏟아질 겁니다. 네. 이거 제가 저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부동산 전문가들 똑같이 다 동일하게 하는 얘기. 왜 그러냐면, 저는 어떤 정부의 색이 없습니다. 뭐 정치적인 색이, 저는 이제 민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치색에 상관없이 우리가 한때 젊은 부부들, 청년들에서 영끌에서 불과 몇 년 전 안 됐어요. 영끌에서 아파트 구매했죠? 지금 실거래가가 분양가보다 낮습니다. 그런 지역들이. 그리고 전국에 7만 호 채가 넘게 미분양입니다. 그건 이제 전국이고, 서울 같은 경우 서울 마찬가지예요. 보통 10억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울이 난리라는 거예요. 네, 서울도 만만치 않아요. 10억 정도면 새 아파트 분양하면은 안 들어온 사람이 없는 걸로 제 알고. 그건 잘못된 정보고요. 지금은 거래 자체가 없습니다. 네. 네, 심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다른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울 지역을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6월 이후에 경매 쏟아져 나올 겁니다. 네.
제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제 생각인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15주면 새 아파트인데 서울은 옛날 말이고요. 네. 서울이 아니죠.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강남이 서울인 거죠. 그래요? 그렇죠. 강남은 뭐한 20억 들어야 되겠어요. 20억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더 수도 있고. 30억 넘는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서울은 강남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서울이 예전에는 다 커버가 됐지만 예전의 서울은 아니고 이제는 강남 말고는 서울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라가 어렵다 할 때 소상공인들의 폐업률을 봐야 돼요. 근데 지금 홍대 죽고 있죠. 홍대 죽고 있습니다. 지금 강남도 죽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거를 좀 보셔야 돼요. 물론 이제 또 모르겠어요. 이제 또 대선도 있고 하니까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부동산이 갑자기 뭐 대선 타고 확 올라가는 이런 구조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내려갔다 찍고 다시 올라가긴 하겠죠. 전체적으로 우상향이긴 하니까.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종부자산가를 계산할 때 맞담은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게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동의율이나 이런 것들은 같이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토지는 50% 이상, 그리고 동의율은 3분의 2 이상이라고 했는데 3분의 2, 뭐 4분의 3 이는데 제가 늘 강의하면 말씀드리죠. 몇 프로 이상? 75% 이상, 80% 이상 나와야 사업이 실제로 제대로 갑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이제 규제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맞춰 놓은 거고 실제로 사업을 하려면은 80% 이상 정도는 나와야 사업이 돼요. 그래야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정비사업의 오해와 진실인데 무조건 LH 또는 SH가 시공하나요? 요즘에는 LH, SH가 시공한다고 하더라도 시행을 하는 거예요. 시행을 하는 겁니다. 시행과 시공은 달라요. 시행은 조합원들이 시행이에요. 여러분들 직접 짓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행자인 거예요. 조합 시행자인 거예요. 그래도 조합 시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LH나 SH도 건설사인가요? 아니죠. 시행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행사는 누굴 결정할 수 있어요? 시공사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사로 현대든 뭐 여러분들 뭐 현대든 뭐 GS든 이런 데를 사업성이 좋다면 이런 데가 들어오겠죠. 근데 사업성이 안 좋으면은 듣도 못한 브랜드가 막 들어오죠.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이라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그런 이제 좀 그 보완제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LH, SH에서 공공시행 재개를 해서 강남 5구역, 강북 5구역까지는 자꾸 오탈자가 있네요. 삼성물산, 두산건설, 민간건설사 유찰 참여를 하고, 이제 광진구 중국 아파트, 그다음에 보시면은 포스코나 한화, 이런 데 민간건설사들 입찰에 이제 참여를 하는 거죠. 급한 내분에. 오탈자가 많아 보여요.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자, 오해와 진실. 또 공공정비 사업을 추진하면 이제 주민 권리가 축소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정비 사업은 이제 공공으로 단독 또는 이제 공공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공공이 단독으로 사업을 뭐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주민대표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공이 한다고 그냥 일방적으로 못 해요. 공공이 같이 공동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주민이 반대하면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다만 아무래도 이제 지분을 같이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주가 많으면 많을수록 의견은 많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주민준비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이제 동의서 작성을 이제 지원하고 총 구성된 이제 주민위원회는 주민 의견 수렴 등 핵심적인 역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공공재개발을 하게 되면은 이 주민 대표단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가면은 맨날 끌려다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조합장이 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개념적인 정의가 안 되고 이 내용을 잘 모르고 하면은 누구한테 끌려다녀요? 정비관리 전문업체나 시공사에 끌려다니겠죠. 그렇죠? 저는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봅니다. 누가 대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조합 시행 방식, 민간에서 조합 시행 방식은 대표가 누굽니까? 업체인가요? 조합입니다. 조합인데 조합장이 몰라. 그러면 불행한 건 누구? 조합원이 불행하겠죠. 네, 그런 것들 굉장히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뭐가 제일 중요하다?
조합 설립한테 조합 대표를 뽑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시공사 선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씀을 누차례 드립니다. 정비사업 수익성이 낮고 소유 제약이 생긴다는데요. 라는 것도 이것도 마찬가지 오해인데 그 공공 재개발이 무조건 수익성이 낮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 지역인데 공공 재개발이 붙어서 수익성을 더 올라가는 경우도 우리 영등포 그 안에서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공업 지역이 많기 때문에 기존에는 250%였는데 지금 이것저것 늘어가면서 400%까지 늘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수익성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뭐냐면 이 그러니까 수익성을 만드는 척도가 뭐냐면 그 비례율이에요. 비례율. 그러니까 비례율이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아시겠지만 이 지역을 개발해서 이제 신규로 이제 어쨌든 헌집을 내놓을 테니까 새 집이 되는데 새 집의 비율과 헌집의 비율을 그러니까 그 수익을 비교했을 때 새 집 비율이 더 크기 때문에 비례율로 계산해서 뭐 1.3, 뭐 1.2, 1.0 밑으면 사업성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수익성에 대한 그러니까 비례율에 대한 그 기준이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최근에 이제 기사를 보면은 1.1만 넘어도 아니면 1.0만 되더라도 사업성이 있는 거라고 표시를 되는데 예전에는 1.0, 1.1로는 수익성 자체가 없었어요. 비례율 자체는. 근데 지금은 워낙 개발이 안 되니까 1.1만 돼도 수익성 있습니다라고 막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사실 사업을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1.1은 수익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1.2 이상 정도는 돼야, 비례율이 돼야, 그래야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차떼고 포떼고 했을 때. 근데 지금은 1.1만 돼도 그러니까 비례율이 1.1만 돼도 수익성이 좋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서 들었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거는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거라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이상으로 오늘, 발표 강의를 마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일반하고 그 공공의 정비 사업의 기준은 뭐라고요? 용적률의 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 차이입니다. 근데 다만 공공이 들어왔을 때 공공이 기획을 해주는 게 있고 공공이 실제 시행 참여자로 오는 게 있고 공공이 공공성으로 개발해서 용적률 상향해 준 대신에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거 있는데 다만 뭘 내놔야 된다? 기부 체납을 해야 된다는 게 공공입니다. 그 기부 체납이 대부분 뭐다? 가장 많은 게 아파트. 그러니까 그 임대주택을 내놓는 거, 그 다음에 사회 기반 시설. 그래서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내가 그 기부 체납할 때 초등학교 들어오면 좋겠죠. 초등학교 들어오면 엄청 좋아합니다. 그렇잖아요. 그건 무조건 오케이 하고 이렇게 손 들고 가는데 예를 들어서 노인시설 들어온다 그러면 결사 반대합니다.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그러니까 컴팩트 시티라고 해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걸 어느 정도 이해하고 진행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민간하고 이제 공공의 재개발의 어떤 구분짓는 큰 틀은 민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사업성이 있으면 민간 개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업성이 조금 좀 부족하거나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공공 재개발의 형태도 검토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공 재개발을 검토한다고 했을 때 신통 기획을 가면 인허가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속도전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부동산은 어쨌든 우상이 하니까 먼저 짓고 들어가고 실입주한 상태에서 올라보면은 금액은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속도전으로 갈지 아니면은 공공으로 해서 아니면 일단은 그냥 용적률 최대한 보통 말로 그냥 이렇게 최대한 높여서 갔을 때 그 공공의 수익으로 볼지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제가 늘상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우자산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여러분들한테는 그게 사업성인 거지 공공이든 민간이든 큰 의미는 없다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종우자산에 대한 평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어쨌든 구민이시고 잠재적인 조합원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내 지금 부동산 비용이 얼마예요? 물어보는 건 안 돼. 우리 영등포 지역에서는 내 재산이 얼마예요? 왜 이렇게 낮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진짜 우리 상담센터가 제대로 수행을 못한 거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금 나의 종전 자산가가 좀 낮더라도 종우자산에 대한 평가가 올라간다면 그게 수익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꼭 기억하시라고요. 그렇게 해야 정비 사업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게 일어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하셔서. 종우자산이